제가 변호사로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이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 공수처가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킨다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던 그런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.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주로 대사로 발령받아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켜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총선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가 이번에도 법무부에 그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출국 금지라는 거는 인천국제공항의 그 심사대 출국 입국을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그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딱 뜨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출국을 못하도록 잡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일입니다.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공수처의 이런 업무 진행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가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이상한 공수처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.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출국을 합니다. 당연히 전용기를 타고 입국을 하고 대통령이 여권 들고 표 사가지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티켓을 발급받아서 그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질 않죠.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킨다고 했지만 그 출국 금지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해서 뭐 그 출국 단계에서 뭐가 심사돼 가지고 제지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고,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출국 금지 신청을 또 받아서 그 진행을 했습니다. 결국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출국 금지는 그 법무부 관할이거든요.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출국 금지를 시켜서 그 출입국 심사 쪽에 통지를 하는 거는 이제 법무부입니다. 법무부에서는 승인을 했고, 법무부는 뭐 그 공수처가 그 출국 금지를 하는 신청에 대해서 에이 뭐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그것도 오히려 구설이 좀 생길 수 있을까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조직이지 않습니까? 항상 그 공수처의 그 수사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그 실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실은 별로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고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만 그렇게 빨리 하는지 참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. 아마 그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민주당 측에 좌파 측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신속하다. 이번에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한 그 장성들 11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조희정님. 예. 힘든 여건에서도 굳건히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드립니다. 언제나 그 경찰에서 이렇게 11명의 장성들에 대해서 군 장교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죠. 그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.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또 한편으로는 기사에 나오기를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도 뭐 염두에 두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. 그런데 지금 그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그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. 아까 말했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어떤 수사 능력을 과연 제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냐.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고발사주 그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. 공수처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들인데 그런 것처럼 뭐 인적 물적 자원이 특히나 그렇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
경찰도 본인들이 직접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. 그래서 경찰이 사실 수사권이 있긴 있습니다. 과거에 그 국정원에서 그런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제 대공수사권이 넘어갔어요. 수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본인들은 하려고 하는데, 근데 이 긴급 체포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. 그게 왜 황당하냐면,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영장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르는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그 영장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,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경찰이 이렇게 뭐 업무를 보고 있어요. 치안 업무를. 그런데 현상 수배범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. 길에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? 법원에 요청을 하면 그 영장을 신청해서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? 그 범인, 현상수배범은 이미 도망가고 없죠.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영장을 청구할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. 아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긴급체포를 했는데,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그 소환을 했어요. 그 소환을 했는데 출석을 했습니다. 그 출석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지금 당장 안 하면, 발로 걸어서 검찰을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긴급 체포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길 가다가 현상수배범을 보는 경우라든지,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좀 혐의점이 나온다라든지, 그때 긴급 체포를 하죠. 그러면 보통은 긴급 체포를 그 일반적인 피의자가 하려 그러면 일단은 경찰에서 임의 소환으로 불러서 출석을 해서 최소한 조사는 받아야 돼요. 그게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없고, 대통령은 마찬가지죠.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있고 또는 관저에 있죠.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뭐 긴급 체포를 한다,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,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긴급 체포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뭐 그러면 검찰에 준해 가지고 그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에 준해서 그러면 소환 조사를 일단은 해서 출석은 해야 되는데, 대통령을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. 그 최소한의 그런 어떤 조사도, 다른 사전 조사도 일어나지 않은 건데 소환을 한다,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, 그래서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,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흘리니까 글쎄, 그게 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예측이다,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, 공수처는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.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. 예외적으로 그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, 그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공수처는 그 출국 금지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실익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,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거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적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결국 이제 검찰이죠.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, 제일 먼저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로 출석을 했습니다. 검찰에서 뭐 요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로 출석을 했어요. 검찰로 출석을 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.
긴급 체포를 하고, 원래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돼요. 그게 그 영장주의 예외인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이 긴급 체포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순간 일종의 그 감금죄 비슷하게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8시간의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하고 바로 조사를 하고 바로 이제 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란죄의 공범으로 대통령과 그 구속영장의 청구에 사유로 적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적시가 적합한 건지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.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내란죄가 될 가능성은 저는 뭐 1%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내란죄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속 사유를 설치했다는 거, 물론 제가 언론에서 들었습니다. 그게 부적절하다,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, 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. 지금 그 신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제 그 영장 발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. 그 심사를 하면 지정된 장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영장을 처리를 지금 실질 심사를 하고 대면을 하고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할 그런 판사가 피고인의 피의자에 대해서 물어봐요, 이것저것.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수사의 단계에서 저도 이제 뭐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죠. 그리고 민사, 형사. 저는 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민사가 비교적 제가 맡고 있는 사건에는 많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도 어느 정도 꽤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특이한 케이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뭐 707 특임대 대장 또는 이제 그 특전사 사령관 이런 분들이 뭐 유튜브에 나간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약간 군기문란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이거 내일 당장 그 북한이 침공을 하면 남침을 하면 아니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이거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란죄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과거에 이제 5.18 관련해 가지고 그런 수사가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적이 있어요. 뭐 수사도 진행된 적이 있고 청문회도 진행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. 그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인간으로서 자기한테 이제 그런 들어오는 앞으로 장래에 대한 사법적인 칼날 또는 이제 뭐 비사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칼날 청문회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. 그것은 이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이제 장군으로서,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한 게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? 이 문민정부의 시대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에요. 이 김용현 전 장관이.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. 동부구치소. 동부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고, 제가 정치인
그 변호도 좀 해봤는데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. 많이 바뀐다는 게 좀 나약해지는 부분도 생기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한이 동시에 밀려와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신문을 포기하겠다?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례적이라는 겁니다. 보통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한 번의 기회거든요. 그 한 번의 기회를 절대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. 그리고 변호사도 제가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치자고요. 그러면 아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시죠.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. 변호사가 제안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. 아니, 변호사가 제안하지도 않죠. 그런데 아주 그 이례적으로 스스로 이거는 그 신문을 포기한 거거든요. 물론 신문을 포기했다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아요. 그것도 당연히 법원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. 다만 이제 대면해 가지고 사람 보면서 이런 구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면으로 심사를 해요. 서면 심리를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신문을 포기했다. 제가 지금까지 본 이 수사와 관련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이점 중에 가장 특이한 대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. 사실은 제가 변호사로서의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,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한번 앞으로의 그런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죠.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저도 추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혼돈 상황이고 그 서로 상반되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고 계실 거라고 봐요. 또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한 그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 내용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게 정보는 많고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, 저는 이제 가장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포기입니다. 그게 제일 좀 이례적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. 지금 그 콘님, 케이오님, 예찬이 어디 아픈가요? 아닙니다. 그 장해찬 전 최고는 어디 아픈 게 아니고, 제가 아까도 뭐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뭐 철도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런 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춰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이거는 뭐 아프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가만. 어쨌든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시각각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중간에라도 이렇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워낙에 이게 분당 이게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요.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. 김용현 장관이 그 신문을 포기했다라는 거, 영장 실질 심사를 그 절차를 포기했다는 거, 이거는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전국의 전개를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.